이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학적으로만 자꾸 치우치지 말고 이런 어떤 그 정치 사상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배워야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데 도움도 되겠고 또 우리가 이제 정치를 바라볼 때 나름대로 시시비비를 잘 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작년부에서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2주년 지나서 3주년째 접어들었거든요.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인문학 강의를 책자로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정말 아주 귀한 작업인데 이렇게 한 번 면면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참 많은 인문학을 그동안 공부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대견하다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집니다. 이제 100권인데 100권까지 다 끝내고 졸업장을 좀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대학교에서 추천한 이 100권의 인문학 교재를 여러분이 배웠다는 것은 여러분 일생에 굉장한 자부심을 줄 겁니다. 이거는 대학 졸업장보다도 더 큰 영광입니다. 사실 요즘 대학생들 책을 안 읽잖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당신네 학교에서 추천한 이 100권 가운데 몇 권이나 읽었냐 이렇게 물으면 저들이 얼굴이 붉혀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 추천한 100권의 인문학 교재를 다 배웠다면 그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겠고 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을 다시 볼 겁니다. 이거 아주 귀하게 만든 거니까 이거 던져버리지 말고 이거를 전도지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한테 우리 부활교회가 이런 걸 한다. 이건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걸 한다. 인문학 강의를 한다. 그것도 서울대학교에서 추천한 100권의 교재를 우리가 다루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야, 그 부활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다. 이런 것도 하냐. 나도 한번 교회에 좀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 또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꼭 그 전도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 이 존 로크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사람 영국 사람입니다. 17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저 한 300년, 400년 전 그 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이런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이 존 로크를 근대 정치 사상의 어떤 선구자다. 정치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다. 민주주의의 기틀을 제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본래 아테네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 아테네에서 시작한 그런 민주정치가 결국 꽃을 피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등장해서 민주주의의 이론을 제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민주국가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 양반 덕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1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의 내용은 권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권력의 원천이 어디냐? 그때 당시 로버트 팔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의 그 원천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로버트 팔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모든 권력을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왕권 신수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왕권 신수설이 과연 성경하고 합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왕을 세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왕 대신 사사를 세웠습니다. 사사.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카리스마가 있다.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이 사사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어요. 왕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울 때 사사에게 모든 권력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사사에게는 뭘 맡겼냐?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 외적의 손에서 국가를 보호하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직책을 이 사사에게 맡겼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든가 무슨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온다든가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무너지고 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학대하고 아주 괴롭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다시 공동체를 회복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는 모든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위임된 권력만 행사를 했어요. 이게 왕을 세운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력의 원천이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에는 우리가 동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가지고 왕에게 모든 권력을 주었다 하는 로버트 팔머의 왕권 신수설은 성경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게 여기에 보면 뭐 사울 왕도 있고 다윗 왕도 있고 이 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세웠느냐? 이런 의문점을 여러분이 갖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사사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나라들은 모두 왕이 있었어요. 왕이. 다 왕이 있었어. 이스라엘만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무엘이 이제 늙었어요. 사무엘이 늙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자,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준 사무엘 선지자가 늙었다. 우리가 이 늙은 사무엘 선지자를 의지하면서 앞으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를 하면 이제 우리가 왕을 세워야 되겠다. 주변에 모든 나라의 왕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왕을 세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들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해 왔는데 무슨 왕이 필요하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데모를 하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이 견디질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아니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너를 겁박하는데 그러면 세우라 그러라. 백성들이 원하니까 세우라 그래. 그 대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왕을 세우면 유리한 점이 뭐고, 왕을 세우면 유리한 점이 뭐고 불리한 점이 뭔지를 다 얘기를 해주라. 이건 유리한 거, 이거 불리한 거.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야 된다. 전쟁이 터지면 이제 군대로 가야 된다. 이 왕이 폭정을 할 수도 있고 너희들의 재산을 갈취할 수도 있고 왕이라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야. 나쁜 점도 많어. 그런 걸 전부 가르쳐 주라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그때 세워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왕을 세우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왕을 세우면 너희들 골치 아픈 것도 있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저들이 그래도 좋습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래도 왕을 세워달랍니다. 아무래도 왕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왕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 잘 압니까? 누가 왕이 될 만한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다. 내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울을 네가 왕으로 세우면 어떻겠니? 이래가지고 사무엘 사사가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트 팔머의 왕권 신수설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 하나님이다 하는 말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가지고 모든 권력을 다 왕한테 주고 네가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한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일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권력의 원천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권력의 원천이냐? 여기에서 존 로크는 파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시민, 이건 국민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국민이 권력의 원천이다. 이렇게 존 로크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권력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되고 국회의원도 잘 뽑아야 돼.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부에 가면 이 시민이 권력의 원천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민들이 정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민정부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정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민정부인데 이 시민정부의 기원, 그리고 범위, 그리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책에서 하나하나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존 로크는요,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다 하는 전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인간이 악하다.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본래가 악해. 그러니까 법도 만들어야 되고 정부도 만들어 가지고서 이 악한 자를 혼내야 돼. 그래야 질서가 잡혀. 이게 홉스의 주장인데 이 존 로크는 반대입니다. 인간은 본래가 착해.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을 해서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훨씬 좋은 정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선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성선설을 인정을 안 합니다. 성경은 인간은 본래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게 됐는데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인간은 종잡을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우스트를 보면 괴테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천사와 악마의 중간 존재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은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존 로크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선하다. 선한 사람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토의하고 그러면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순진한 생각을 존 로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인간이 뭐 그렇게 선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존 로크는 경험론을 얘기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이 인간에게는 지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식. 여러분이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지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데카르트. 이게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이게 나중에, 이거 칠판도 이게 반사하니까 안 보여요. 이게 돈이 좀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장로 장립식 할 때 돈 좀 내놓으라고 해서 이거 다 바꾸고 카메라도 바꾸고 선도 바꾸고 그래가지고 사이버 부활교회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장로님들 돈 내셔야 돼.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합리주의자입니다. 합리주의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런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반 말은 생득,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어떤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딱 나올 때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모르는 애 같지만 이미 머리 구조에는 앞으로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기초, 어떤 지식이라 그럴까요? 이걸 뭐 나중에 이제 지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생득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배우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식을 많이 쌓아간다. 이게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 합리론이라 그래요. 근데 이 존 로크는 이걸 부정을 해요. 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무슨 뭐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지니고 나왔다? 그건 난 못 믿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험.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하나씩 지식을 습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로크를 경험론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경험은 어디서 오는 거냐? 이 사람은 감각, 이게 오감이라 그러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어쩌고 피부적인 촉각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 이거 뜨겁다. 아, 이건 차다. 뭐 이렇게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감각을 통해서 경험을 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탁월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감각만 가지고 인간이 지식을 습득하는 건 아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맞아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여러 가지로 성찰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기가 반성을 하면서 아하, 이렇게 사업을 하면 망하겠구나. 아, 이게 정말 좋은 거로구나.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게 존 로크의 경험론이에요. 근데 저는요,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져야 본다고 봅니다. 데카르트의 어떤 생득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다가 이렇게 감각적인 경험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성이에요. 이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식을 습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그러잖아요. 아, 지나가는 사람 세 사람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내 스승이라고. 자기는 매일매일 반성한다. 반성이 결국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데카르트의 합리론과 이 존 로크의 경험론이 서로 합쳐져야 완전한 설명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뭐 이렇게 합리적인 것만 강조하지도 않고 경험만 강조하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2부 시민정부의 기원과 범위 목적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인간은 어떠했겠느냐? 이 로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입니다. 자연 상태. 딱 태어나면 자연 상태잖아요. 이 존 로크는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인간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시작할 때 처음 좋았잖아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아. 아주 행복한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자연 상태가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연 상태의 특징을 4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그래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이 자연 상태는 서로 나눔이었다. 서로 나누어 줬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 상태는 뭐였느냐? 공유, 함께 가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연 상태는 조화를 이루었다. 나는 이 로크의 얘기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기 사상적인 체계를 세운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을 가만히 보세요. 자유롭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보고 야, 저 동산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고 네 멋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나눔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뼈를 떼가지고서 이브를 만들었어요. 아담이 자기 갈빗대를 이브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상태는 나눔의 상태다. 나누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에덴 동산을 아담 하와가 공유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과일이 있어요. 석류다, 뭐 포도다 그러면은 혼자 먹었겠어요? 서로 같이 이 에덴 동산은 이거 다 우리 거야 하는 공유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저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자연 상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연 상태가 참 좋은데 이 자연 상태가 깨지는 겁니다. 자연 상태가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자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깨지는 거예요. 무엇이 자연 상태를 깨느냐? 환경이 자연 상태를 깬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나쁜 환경이죠. 이 환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뱀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뭐 아담 하와를 자꾸 선동해가지고서 결국에는 그렇게 됐잖아요. 선악과. 이 선악과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걸 먹으면 선과 악이 구분이 되잖아요. 이거 먹기 전에는 모두가 다 선한 겁니다. 자연 상태는 선한 거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환경 때문에 자연의 그 좋은 상태가 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크는 이 자연 상태를 자연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법. 우리가 이제 법을 만들잖아요. 뭐 관습법도 있고 성문법, 뭐 헌법이나 뭐 형법이나 이거 다 국회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걸 성문법이라 그러는데 존 로크는 법의 원형은 하나님이 만든 자연 그대로의 상태, 자연법이 이게 넘버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법은 자연법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로크가 주장을 합니다. 이 자연법이 법의 어머니야. 그 자연법에 어긋나는 모든 법은 다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로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법의 특징이 뭐예요? 자연법의 특징이. 로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성. 이것도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말이요. 에덴 동산에 이 만든 건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에덴 동산 뭐 아담 하와가 만들었습니까? 다 하나님이 만들었지. 그러니까는 그 좋은 선한 자연 상태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은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게 로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들잖아요. 사람을 만드는데 우선 흙으로 만듭니다. 흙을 빚어가지고 딱 만들어 놓고 뭐 코에 생기를 넣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형상이 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데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것을 이성이라고 본 거예요. 존 로크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이성은 남자 여자 그게 아니에요. 추리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런 걸 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뭐 메르스가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 그걸 들으러 가야 된다. 그래야 내가 정치 판단도 잘하고 뭐 그다음에 뭐 대통령도 잘 뽑고 국회의원도 잘 뽑고
그러니까 한번 정치 사상을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판단해서 온 거 아니에요.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자연법의 근거는 하나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건 아름답지만 이게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할 때도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정말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난 요번에 말이요, 중국이 말이요, 양자강에 뭐 배가 침몰됐잖아요. 400 몇십 명이 지금 죽었다는데, 그거 3일 만에 딱 끝내버리더라고. 어? 역시 중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아직 세월로 해결도 안 됐잖아. 중국이란 나라는 미스테리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실험하지 못한 정치 실험을 하는 거예요. 경제는 자본주의로 가고, 정치는 뭐 공산주의보다는 사회주의 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중국이 하는 정치 실험은 역사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학자들이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존 로크는 이제 이론가니까 두루뭉실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자연법의 이제 원칙인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광범위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뭐 하나님의 뜻이 한두 가지라야지. 그래서 존 로크는 하나님의 뜻의 가장 핵심이 세 가지가 있다. 자유, 정의, 평등.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가치가 자유, 정의, 평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자연법은 이렇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법을 만들 때 이 자연법에 근거를 해서 법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 어떤 존재냐. 자연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 이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런 자연 상태가 그대로 유지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연 상태는 본래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만들고 인간 이성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 좋은데, 자, 이제부터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을 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과 악을 구분하게 돼. 욕심이 생겨. 등등 하니까 자연 상태 속에 있는 인간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야, 이젠. 인간끼리 싸움이 붙은 거야, 싸움이 붙었어. 그러니까 힘이 있는 인간이 힘 약한 인간을 때려가지고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걸 뺏어오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자연 상태가 깨졌어요. 사람들이 이젠 제대로 살 수가 없어. 선하게 살 수가 없어. 응?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이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가운데 갑돌이가 있는데 이게 힘도 세고 말이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는 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억압도 하고 말이지, 약자 거 뺏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1대1로 갑돌이를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돌이 몰래 이 약한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저 갑돌이의 횡포를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러다가는 이거 우리가 정말 불행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 약자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해서, 야, 그러면 우리가 정부를 하나 만들자. 정부를 하나 만들자. 그리고 이 정부를 주관한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이 소수 엘리트한테
위임을 하자. 그러면 이 소수의 엘리트들은 정부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뭉치니까 이 갑돌이를 억압하고 갑돌이를 아주 혼내주고 그러면은 이제 갑돌이의 위세는 없어질 거고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약자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혼자는 도무지 안 되니까. 그래서 정부를 만들자. 그리고 우리의 권력을, 우리의 모든 것을 소수의 엘리트에게 위임을 하자. 그러면서 이 소수의 엘리트에게 부탁을 하자. 어떤 부탁을 하느냐? 우리의 재산을 보호해달라. 우리를 지켜달라. 갑돌이의 저 횡포를 막아달라. 이렇게 이 정부를 세워가지고는 이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우리가 부탁을 하자. 그러면 이 소수의 엘리트들이 우리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저 갑돌이를 혼내줄 거 아니냐. 이렇게 저들이 의논을 한 거예요. 이 소수의 엘리트가 뭡니까? 이게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그러는 거예요. 장관은 여기에 속하지 못해. 왜? 장관은 임명직이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야. 장관보단 국회의원이 훨씬 좋아요. 국회의원은 백성들이 뽑은 정치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국회의원들이 잘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 소수의 엘리트들이 결국은 권력을 가지고 이 약자들을 괴롭히는 갑돌이를 혼내주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구성하자.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가 정부를 구성하자. 그래서 이 정부 보고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그래서 시민정부론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존 로크는 시민에 의해서 정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시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시민들을 지켜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게 굉장히 이제 뭐 이것저것 다 요구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시민들의 요구. 우리가 이제 대통령한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대통령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의원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민들의 요구가 뭐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재산을 보호해달라. 우리의 재산을 보호해달라. 전쟁이 터지면 재산 다 없어지는데. 두 번째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달라. 안전을 보장해달라.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좁히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달라. 이게 시민들이 정부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를 만들어 줄 테니까 권력을 다 당신들한테 위탁해 줄 테니까 당신들은 말이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안전을 보장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안전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 안전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무슨 박 대통령이 뭐 잘못했습니까? 박 대통령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터져서 세상식으로 얘기하면 운 나쁘게 그때 터진 거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잖아요. 우리가 대통령한테 권력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재산도 보호해주고 안전도 보장해달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한테 가는 거야. 그게 대통령 참 불쌍한 분이야. 대통령이 그걸 하려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대통령 혼자 뭐 명령을 한다고 됩니까? 대한민국 백성들이 너무 그냥 똑똑해가지고는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재산은 도대체 뭐냐?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냐? 존 로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도 동의를 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재산은 뭐냐? 생명이다. 이건 내 재산이야. 두 번째가 자유다. 이거 자유가 재산이지. 세 번째가 자산. 여기서 자산이란 돈, 무슨 뭐 토지, 예? 뭐 이런 거, 무슨 뭐 지적 어떤 지적 보호인가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자산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부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장해 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권력을 당신한테 넘겼다는 겁니다. 정부를 구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이걸 해줘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계약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을 줄 테니까 너희는 우리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우리 안전보장을 해달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정부는 계약의 산물이다. 그런데 재산보호와 안전보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이 터지면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전쟁이 터지면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전쟁에 패하면 이게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전쟁 터지면 말이요,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이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뭐 김문수 씨가 이 메르스 사건을 보면서 한마디 했더구만. 핵보다 메르스를 더 무서워하는 그런 국민이라고. 진짜 무서워할 거는 무서워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존 로크는 이 재산은 개인 거잖아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이거를 소유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유권. 인간의 소유권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여기에 대한 탁월한 논리를 주장합니다. 뭐냐면 자연 상태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거니까 누구 특별히 주인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야 이건 고시원 거 네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연 상태는 소유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소유가 되려면 여기에다가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자기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감나무가 있어. 감이 아주 잘 익었어요. 지금은 내 마당에 세운 심은 감나무야 내 거지만은 자연 상태는 아무데나 감이 자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 것도 아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노동을 합니다. 감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거야. 어떤 사람이 기어 올라가서 요 감을 딱 따면 이거는 내 것이다 이 말이야. 탁월한 논리입니다. 노동을 첨가하지 않으면 인간은 소유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노동의 명령을 맨 처음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사랑하라, 전도하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최초의 명령은 노동하라, 일하라. 왜? 일을 해야 소유가 생기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지도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근데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일은 안 하고 먹으려고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면 안 돼. 뭔가 내 거를 만들려면 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노동을 해야 돼. 이게 존 로크의 주장인데 나는 이 로크의 주장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한 자가 소유한다 하는 유명한 말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정부가 왜 생겼느냐 하는 걸 이해를 할 거예요. 왜 시민들이 정부를 만들었는지 이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넘어가면 자, 이제 소수의 엘리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들이 권력을 가졌잖아요. 권력은 저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저들한테 위탁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시민들이 있죠?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소수 엘리트들한테 권력을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재산을 보호해주고 우리 안전을 보장해달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수의 엘리트들이 좋다. 우리가 당신들의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마. 응? 우리가 당신들 재산을 보호해주겠다. 안전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부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소수의 엘리트가 이게 정부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의 부패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 소수의 엘리트들이 자기의 이익을 탐내기 때문에 정치가 부패하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정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이 정부, 소수의 엘리트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괜히 열을 내네. 괜히 열을 내. 시민들의 이익을 저들이 추구해 줘야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안 돼. 재산도 보호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안전도 보장해 줘야 되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정부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로크는 권력은 봉사하는 도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력은 백성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지 뭘 하는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고 그러니까 내년 총선거 때는 제대로 뽑아야 돼. 봉사하려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무슨 민주당 없어졌지? 응? 뭐 새정치연합, 뭐 새누리당 그런 거 이전에 정말 사람 중심으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걸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남 사람들은 무슨 뭐 새누리당 찍고 호남 사람들은 새정치연합을 찍고 이젠 좀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누가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이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민들이 똑똑하거든요. 정부를 만들어서 소수의 엘리트들한테 권력을 위탁하고 우리를 잘 지켜달라 그렇게 하면서도 제한을 합니다. 제한. 참 시민들은 똑똑합니다. 다 우리가 당신들한테 소수의 엘리트들한테 권력을 줄 테니까 우리를 잘 지켜달라 그렇게 하면서도 요거는 안 된다. 시민들이 얼마나 똑똑해. 요건 안 돼. 다른 거는 우리가 다 당신들한테 넘겨줄 텐데 이건 안 돼. 그러면서 존 로크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재산을 제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벌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린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삼성 재벌 보고 지금 삼성의 총 재산이 370 몇 조라 그럽디다? 요걸 말이야 500조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안 돼. 이런 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니까. 재산을 제한하지 말라. 우리가 열심으로 일을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보고 10억 이상은 갖지 말라. 20억 이상은 갖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시민들이 정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 말라. 환수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 가졌으면 정부가 야, 너 너무 많이 가졌어. 5억은 내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이 시민들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존 로크의 사상 이론은 민주주의의 기틀도 만들었지만은 자본주의의 기틀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민들이 똑똑하니까 이렇게 권력을 넘겨주면서도 요건 안 돼. 그렇게 하고 권력자들한테 소수의 엘리트들한테 권력을 넘겨주면서 단서 조항을 답니다. 모든 권력은 너희들 멋대로 하면 안 된다. 반드시 법을 통해서 하라. 그래서 입법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입법권. 법을 정해놓고 법 안에서 너희들이 해야지. 너희들끼리 그냥 모여 앉아가지고서 멋대로 하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법을 만들고 법에 근거해서 권력을 사용하라.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존 로크는 입법권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법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입법권은 절대로 왕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왕은 있지만 왕에게 법을 정할 권한을 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귀족들한테서도 주면 안 된다. 이 법은 시민들의 대표에 의해서 법이 제정돼야 된다. 이렇게 딱 제동을 거는 거예요. 존 로크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법을 정해놓고 하라. 근데 법은 누가 하냐? 왕이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소수가 모여서 법을 정하는 게 아니야. 그 법은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법을 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계를 딱 하는 거예요. 그게 국회예요. 국회는 입법권을 가졌잖아요. 사실은 권력의 핵심입니다. 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집행하고 거기에서 이제 잘못된 사람을 벌하고 그래가지고 입법, 행정, 사법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삼권 분립의 원칙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법을 정할 때도 국민의 대표들이 나가서 법을 정하는 거 좋다.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보내주마. 국회의원 만들어주마. 그런데 저들이 법을 만들 때도 지멋대로 또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계를 뒀습니다. 법을 만들 때 첫째, 공공성. 어느 특정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돼.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정하라. 공공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든 법이잖아요. 자연법. 이 자연법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자연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법을 만들어야지 재산을 환수한다든가 제한한다든가 그런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번째가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라.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법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공공성과 자연법과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되 반드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자기들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정부를 만들고 정부의 소수의 어떤 엘리트들한테 권력을 주고 그 권력자들한테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이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 시민들과의 계약을 깨는 거예요. 시민을 배반하는 거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민 저항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 소수의 권력자들을 전부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혁명을 일으킬 권한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했는데 보호도 안 해주고. 그러면 저건 무능한 엘리트들이다. 싹 뒤엎자. 이게 혁명 이론입니다. 그래서 존 로크의 이 시민 정부론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뒤집을 수 있다. 근데 로크가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뒤집긴 하는데 뒤집어야 저것들도 겁나서 국민들을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뒤집느냐? 무력으로 뒤집느냐? 무력으로 뒤집으면 참 더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력으로는 하지 마라. 근데 무력으로 안 하고 어떻게 혁명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로크의 고민과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 안에서 하라. 이 로크가 제일 강조하는 게 법이거든요.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정부가 무능하면 뒤집어야 되는데 이걸 법을 파기하고 무력으로 그냥 뒤집으면 후유증이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는 로크가 상당히 갈등을 겪는 겁니다. 그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법 안에서 무력으로는 하지 말고. 근데 이거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게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투표입니다. 투표. 이거는 로크가 만든 제안이 아닙니다. 로크의 영향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 사상가들이 자 이거 뒤엎어야 되는데 무력으로는 안 되지. 법 안에서 이걸 뒤집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투표를 하면 되겠다. 모든 국민들이 투표로 대통령을 만들고 투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이 시원치 않으면 그 다음에 투표로 갈아치우고 말이야. 대통령 시원치 않으면 또 투표로 갈아치우고 이렇게 투표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투표는 일종의 혁명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 존 로크의 이와 같은 혁명이론은 맹자의 이론하고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도전 보면은 정몽주가 귀양 가는 정도전한테 책 한 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맹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정도전이 그냥 귀양살이 하면서 심심하니까 책만 맨날 읽었는데 맹자의 역성혁명 이론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이 고려를 뒤엎자.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최영이 안 되니까 이성계를 선동해서 결국에는 이시조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맹자의 이론하고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혁명 이론이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혁명 이론에 찬성을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이게 왕이잖아요. 아합이 왕이야.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근데 이 아합은요, 다른 거는 다 잘했어요. 무역도 하고.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아합은 우상숭배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뒤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적으로 뒷받침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세벨은 약자를 무참하게 죽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예후라는 장군한테 이거 뒤엎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거 다 정리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혁명 이론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뭐 혁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우상숭배와 약자를 괴롭히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상숭배하지 말아요. 그리고 약자를 괴롭히지 말아요. 여러분 뭐 좀 안다고 뭐 좀 가졌다고 약자를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언짢아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존 로크의 이 시민정부론이 완벽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민들이 이게 이해관계가 서로 깔려 있어요. 이해관계가 깔려 있잖아요. 우리가 다 시민이. 지금 메르스 사건만 봐도 이게요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병원은 병원대로. 그러니까 저 병원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바짓가랑이 잡고 병원 공개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병원 망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게 다 집에서 지금 갇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열도 안 나고 말이야. 건강한데 이게 보름 동안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 내가 사업도 못 하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빠져 돌아다니는 거예요. 문제는 시민이 타락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권력을 만들어내는 시민이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시민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민주주의가 제대로 됩니까?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시민들 의식이 바로 돼야 돼요. 바로 돼야 돼. 나는 바로 여기에 우리 민주주의의 갈등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권력이 시민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서로 타락을 했어.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그러니까 이게 힘을 하나로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뭘 어떻게 합니까? 투표를 한다 해도 투표도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인물본위로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잡아가지고는 자기들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욕구 속에서 뭐 되게 보겠다 이러니 이게 뭐가 되겠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재산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 로크의 이 이론은 재산을 보호해달라. 재산을 건드리지 말라. 이게 주안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재산이 너무 양극화가 됐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가져. 근데 그 너무 많이 가졌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동을 통해서 그 재산을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동을 통해서 재산을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줄 것을 착취해서 저들이 부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벌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양극화 현상. 이거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이론이 사회주의 이론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너무 급격하니까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 소위 제3의 길이라고 사회주의 하면 좀 낫지 않겠나. 그러면 좀 분배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거지요. 로크의 안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호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니까 시민들 가운데는 물론
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약자들이 또 많이 생기잖아요. 이 약자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미처 로크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존 로크의 이와 같은 시민정부론은 분명히 민주주의의 기틀을 만들었고 현대 정치 사상의 어떤 획을 그은 것도 틀림없고 성경적으로 봐도 굉장히 우리하고 서로 이렇게 합치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가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로크가 죽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더 좋은 정치 사상들을 만들어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한 거지요. 결론은 결국 권력은 국민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권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그래서 우리의 권력을 저들한테 위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제대로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권력자들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는 이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국회의원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뭐 영남이다 호남이다 이런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정말 국민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장시간 10분 오버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